이제 그 청나라 금속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학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청동기에 쓰인 글씨고 석이라는 것은 돌, 비에 쓰인 글씨라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글씨가 다 종이나 비단, 첩에 쓰인 글씨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새로 쓴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모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과 석, 금속학으로 돌아가야지 제대로 된 글씨를 쓸 수 있다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아시다시피 현대 중국 이전에 가장 전통적인 왕조였습니다. 자, 종이에 쓰인 글씨를 첩이라고 했습니다. 예, 첩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비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헝겊 같은 것도 되죠. 예전에 그 종이가 일반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양산되지 않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비단 같은 거였거든요. 헝겊 같은 거였거든요. 그것에 쓴 것이 다 첩입니다. 그래서 그 비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죠. 말아요. 그래서 요즘 몇 권이다, 제3권, 4권이라 할 때 권자도 말을 권자 옆에 있는 권자를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통합니다. 두루마기란 얘기죠. 예전엔 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꼬맨 것이 아니라 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자를 여전히 오늘날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 이전에는 오히려 죽관이라고 해서 주로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에 글씨를 썼어요. 따라서 그 대나무에 쓴 글씨를 이게 가죽으로 이게 이어서 이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마치 열쇠 꾸러미처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걸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네모난데 이렇게 실이 가지 않습니까?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예 동물뼈에 기록했습니다. 주로 이제 거북이 배뼈나 아니면 등뼈에 아니면 큰 이제 황소나 이런 것들의 대퇴부 넓적 뼈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로 편리성 때문에 첩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첩 비단이 비싸서 그렇지 비단에 글씨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따라서 이 종이가 양산되면서 한 대의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발명이라기보다는 양산 체제를 만든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가 대나무에 비해서 훨씬 편하죠. 따라서 이런 데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씨의 규범을 첩으로 보고 그걸 법첩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법첩이 시대로 계속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에 따르면 300년이 그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글씨의 그 성인이라고 부르는 서성, 왕이지나 그리고 안진경의 서첩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뺏긴 것을 다시 뺏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뺏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에다 놓고 뺏기는 방법도 있고 이게 바늘로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원본에 가깝게 뺏기고 그것을 잘 뺏기는 사람은 아주 인기가 많았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뺏긴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 첩학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청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금속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쇠나 돌은 뺏기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에 모각만 있을 뿐이죠. 첩학처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더하고 한 번씩 더하고 몇 벌 더하는 번각하는 일은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청대의 금속학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고증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고증학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가 좀 이상해요. 고증학이라는 게 단순히 역사의 고증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청나라 때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한족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고증만 했다. 이거 큰 오해입니다. 왜냐? 이들은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 다시 얘기하면 고대의 정신, 새 것은 어디서 찾습니까? 옛 것에서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새거가 나오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새 걸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고 새로운 문명의 그 지침, 향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고증할까요? 바로 청동기와 비문을 고증을 합니다. 또는 이제 비갈도 포함이 됩니다. 비라는 것은 이야기했다시피 인공적으로 깎은 돌을 얘기하고, 갈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모양으로 삐뚤빼뚤한 데다 그대로 새긴 거를 갈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비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글자기 때문에 비문이라는 말로 통용해서 씁니다. 자, 청동기에는 종종문이라는 게 쓰였습니다. 이때 종이라는 건 종이죠. 악기, 음악 같은 거, 악기에 거기에 글씨 넣어서 주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종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종정의 정이 뭐겠습니까? 정은 솥이죠. 이때 솥은 주로 이제 그 세 발 달린 솥입니다. 왜요? 고대에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발을 쓰면 어디서나 평평합니다. 따라서 솥도 산발이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언제 왜 이런 청동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쓰인 글씨가 정말 오래되고 훌륭한 글씨란 얘기예요. 그래서 청동기에 쓰인 종종문을 이제 찾아냅니다. 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왕과 신하가 의리를 나누는 술병 같은 데에도 그게 바로 이제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술병. 근데 이때의 술병이라고 단순히 술병이 아니라 제기죠. 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기에도 쓰인 글씨들. 이기 명문에도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신에게 은혜를 바라는 길문 문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했던 글씨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글씨는 남겨두고 왜 해서만 쓰냐? 이겁니다. 특히 이제 주나라 때, 여기서 얘기하는 주나라는 서주를 얘기합니다. 서주에서 동주로 이사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의 주나라죠. 그때 금문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청동기와 청동기에 쓰인 글씨, 제사의 내용을 담기도 하고, 전쟁의 내용을 담기도 하고, 계약도 담고, 또는 왕의 명령도 거기다 적어 놓고, 포상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상장 줄 때 그 종이 한 쪽이 아니죠. 그런 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바로 권위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글씨가 전국 말기에 이르러서 소전에 가까워집니다. 그 전서도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다고 그랬죠. 큰 전이 있고 작은 전이 있다. 대전은 서로 각양각색이었는데 소전은 하나로 모은 거라고 했죠. 바로 소전에 근접하는 전서가 나오고 이를 총괄적으로 통일한 것이 바로 이사라는 승상입니다.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이사가 소전으로 문자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글씨는 처음에는 주조 방식, 이렇게 쇳물을 붓는 방식에서 이제 글씨를 오히려 새기는 방식, 조각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아주 글씨도 좀 예전보다는 작아지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씨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글씨는 아주 굵고 둥글둥글합니다. 이런 글씨를 왜 못 쓰냐? 라면서 금속하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서 이전에 있었던 거는 동물의 뼈에 새긴 각골문이라고 있었죠. 근데 각골문은 이렇게 끌로 파는 거예요. 따라서 글씨가 좀 뻣뻣하고 날카롭죠. 그러나 이렇게 주조 방식으로 만든 종정문은 아주 굵고 둥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금석학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한나라의 비로 돌아가자. 역시 한나라의 비에 쓰인 글씨가 제일이다. 한나라의 비를 쓰지 않고 글씨를 아는 체 하지 말자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이에서 돌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종이 글씨를 표준으로 삼지 말고 돌에 쓰인 글씨를 표준으로 삼자, 모범으로 삼자, 규범으로 삼자, 아주 좋은 예로 삼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북위비였습니다. 북위시대의 비. 이 북위의 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위시대 때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묘지명들이 나오거든요. 묘지에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떻게 살았으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쓰인 그런 글씨체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위체를 쓰자, 북위비를 쓰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북위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한나라의 비문도 있으니까 이 한나라의 비를 쓰자, 한나라의 비석에 쓰인 글씨를 쓰자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만 쓰지 말고 예설 써야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는 한나라 이후의 글씨죠. 한나라 때는 예설 썼지 않습니까? 시대적 차이죠. 따라서 예설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글씨가 예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쁜 글씨가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한나라 글씨처럼 힘찬 글씨를 쓰자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성격도 예뻐진다는 얘기죠. 힘찬 글씨 쓰는 사람은 성격도 힘차진다는 얘기입니다. 청나라 때 한족들이 고증만 한 게 아니죠. 한족들의 글씨가 예쁘니까 성격도 예쁘기만 하졌다. 따라서 우리가 힘찬 글씨 쓰다 보면 한족들이 힘차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거칠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학을 넘어서 추학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확대하자, 한 곳에만 머물러 두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세의 확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건설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삐침이 강조가 되고, 글씨 중에서 이게 중간중간이 빈, 이렇게 엉성하게 날아가는 듯한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생동감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필과 방필의 구별입니다. 원필의 원자는 둥글다는 얘기고 방필의 방자는 네모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첩과 비의 글씨의 차이가 바로 원필과 방필입니다. 원필과 방필로 나눈 것은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는 데 있거든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동그랗죠. 수평선을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사방이죠. 바로 천원지방을 여기서 담고 있어서 원필과 방필이라고 하는데, 원필은 둥글둥글하고 너무 부드럽다 얘기예요. 꺾임도 부드럽고 활시위 같이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방필은 모나게 쓰는 글씨예요. 거치게 꺾였다는 얘기죠. 각필이라는 얘기죠. 결국 원필은 각필의 네모난 이 꺾임, 이를 깨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원필이 아닌 방필, 그러니까 왕이지체와 같은 부드러운 글씨가 아닌 한나라 때의 그 모난 글씨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신을 추구하자는 게 바로 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의 추사 김정희가 이 당시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를 배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에서 힘셈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미만이 아니라 숭고함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추사체의 탄생이 바로 이런 식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나왔다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